저기 멀리서 오신다 고생하셨어요. 저기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그리고 그 저번 주 프린트물 혹시 안 가져오신 분 있을까봐 제가 복사를 다시 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물 없으시면 저한테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복사를 좀 해서 여분을 좀 더 가지고 다니니까 그 강의록을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늦을 것 같아서 못 온다. 이렇게 해서 빠지지 마시고요. 강의록이 없어도 그냥 오세요. 제가 드릴 거니까. 그리고 5월달 수업할 때도 4월달 강의록을 항상 들고 오세요. 저희가 수업이 4월 한 달만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4월달에 기초과정하고 5월달에 심화 수업으로 해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반푼수가 지방 망친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래서 어설프게 알고 하시면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00억짜리 건물 매매 계약을 하는데 200억짜리 건물 매매 계약을 하는데 건물 부가세가 만일에 10억이다. 건물 부가세가 10억이다. 근데 부동산에서 여기에 막 관여해가지고 뭐 포괄 양수도 계약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건물 부가세 별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포괄 양수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 부가세 별도로 했을 때 또 이 부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면 매도자가 오지랖 넓게 이렇게 하면 된다, 매수자가 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자기 공부 조금 한 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산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일에 1등을 매매할 때 만일에 건물분에 관한 부가세가 10억인데 가산세가 얼마 정도 나와요? 만일에 매수자가 건물 부가세를 환급받았어요. 야, 이거 포괄 양수도로 해서 계약했는데 왜 네 세금 계산서 받아서 환급받았어? 그래서 다시 배타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매수자한테. 다시 네 환급받은 부가세 배타내 하는데 그 돈만 주나요? 가산세를 줘야 되는데 가산세가 어느 정도 나오죠? 내가 환급받은 부가세 10% 플러스 만분의 2.5 이자까지 해가지고 계산해서 줘야 돼요. 그러면은 1억이 넘는 돈을 가산세로 뱉어내야 돼요. 근데 매도자든 매수자든 여기에 관해서 공인중개사든 여기에 관해서 관여해서 괜히 오지랖 넓게 설명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됐을 때 어떻게 되죠? 책임 문제를 묻겠죠. 근데 건물부가세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수업 때도 조금 이야기하고 기초과정만 하고 나중에 5월달 수업 때 제가 디테일하게 진짜 뭐 한 달 동안 건물부가세만 공부해야 되는 양 정도의 꼭 실무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제가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강의록하고 똑같이 이제 드릴 게 아니고 작년 1년 동안 했던 강의록하고 똑같이 드릴 게 아니고 제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강의록을 드릴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건물 매매할 때, 상가 매매할 때 건물 부가세를 모르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있잖아요. 일반 부동산에서 아파트를 거래하는데 사람들이 아파트 거래할 때 부가세가 발생되나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국민주택 규모 이상 돼서 85제곱미터 이상 넘어서 부가세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또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걸 판다든지 뭐 이럴 때. 그러니까 건물 부가세 부분에 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양이 엄청 많고 그에 관한 책들만 해도 엄청 많은데 문제는 세무사들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세무사들도. 자, 그러면 세무사들이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국세청에서는 해석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조세심판원 쪽에서는 세금에 관해서 관련된 이제 그 판결하는 심판원 쪽에 조세심판원 쪽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국세청과 조세심판원도 다르게 해석할 정도의 어떤 내용이 건물부가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공인중개사가 오지랖 넓게 아니면 매도자 매수자가 이러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부가세 별도로 해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포괄 양수도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수업 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어떤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 특약상. 예. 프린트물에는 나중에 따로 준비해서 드리겠지만 오늘 매매 계약서 예시 가지고 아직 매매 계약서도 안 적은 따끈따끈한 계약서를 제가 오늘 강의로 들고 왔어요. 예. 계약서 아직 도장도 안 찍은 거. 예. 계약금은 들어갔는데. 그런데 매도 매수자 다 협의 끝나서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도록 되어 있는 계약서 오늘 가져왔거든요. 중개대 선물 확인 설명서까지. 금액은 조그만 거지만 금액을 조그만 거를 하든 저쪽에 문 닫을까요? 예, 다 들어왔으면은 금액을 조그만 걸 하든 큰 걸 하든 예, 200억짜리를 하든 2억짜리를 하든 200억짜리 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예, 그런 느낌으로 예, 항상 업무를 보셔야 돼요. 내가 매매를 하든 매수를 하든 임대를 놓든 임차를 하든 예, 그래서 오늘 그 예시를 가지고 보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예, 중요한 부분들 실무적인 거를 오늘 지금 1교시 수업만 해도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한번 같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1페이지 먼저 보시면요. 자, 상가 매매 계약서와 상가 매매 계약서 초안 예시 네, 잠시만요. 자, 상가 매매 가계약서와 상가 매매 계약서 초안 예시를 보는데 첫 페이지에 가계약서가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계약서 초안이 있어요. 이게 매도자가 좀 이제 회사가 큰 회사라서 계약서를 그냥 도장을 딱 찍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미리 품위서 올려서 계약서를 보여주고 이렇게 계약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돼야지만 그 회사에서 나온 직원이 위임장 받아서 나온 직원이 일을 정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갑자기 급하게 그 결제 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린다. 특히 상장돼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상장돼 있는 회사들. 그런 데는 결제 받고 하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또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매도인이 상장된 회사라든지 매수인이 상장된 어떤 그런 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상장된 회사인데 그런 경우는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고 여러 번 해서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약서 도장 찍지 그 계약하는 날 그날 갑자기 뭐 이렇게 해서 하질 않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회장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에 회장님이 직접 나와서 조그만 거 부동산 매매하는데 계약서 도장 찍으러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직원들이 나와서 하게 되는데 직원들이 마음대로 도장 찍으면 안 되겠죠. 아무리 위임장 받아서 해도. 그러면 품위서를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결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요 매매 계약서 초안을 제가 새벽 3시에 보냈어요. 사무실에서. 팩스로. 새벽 3시에. 네, 빨리 보셔야 된다고 해서 아침에 바로 결제 받아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상가 매매 계약서 날짜 보시면 서울 21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계약하는 걸로 날짜 되어 있죠. 이때 계약 날짜 보시면 그래서 4월 21일 날 상가 매매 계약서 뭐 조그만 거지만 그 다음 매매 계약서 결제에서 특약상 그 다음 페이지에 또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요거는 내가 임대를 놓든 임차를 하든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부동산에서 적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공인중개사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관해서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설명할 수 있도록 예, 일부러 예, 그 서류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했던 강의로 가지고 또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작년 1년 동안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수업할 때도 항상 새로운 내용을 좀 이렇게 해서 시사성 있게 가져가서 이제 했었기 때문에 좀 실무적으로 일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계약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실무적인 거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매도인 쪽에서 계약할 때 법인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도 가져와야 되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제가 보내드렸더니. 그래서 법인과 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이나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진을 찍어서 자기 폰 안에다가 넣어놓으세요. 사진을 찍어서 자기 폰 안에다가. 그래서 자기 폰에서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고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법인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인이 법인일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임대인이 법인일 때. 그러니까 소유주가 법인인데 이제 아파트를 들어가든 상가를 들어가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될 내용들,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또 이제 계약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뭐 설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페이지 보시면은 임차인이 법인으로 들어갈 때 필요한 서류나 뭐 대항력이라든지 법적인 어떤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돼 있고, 그럼 이런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 다 알아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한쪽이 이제 매수 쪽이 법인이잖아요. 그럼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계약서를 뭐 적든지 계약할 때 서류 뭐 들고 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때 가서 블로그 찾아보고 뭐 찾아보고 하면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하고 계약할 때는 나중에 이 오늘 강의록을 딱 꺼내서 보시고 필요한 것들 챙기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계약할 때 이 물건은 매매가 대비 RTI가 아예 안 나오거든요. RTI가. 그러면 개인 임대 사업자는 무조건 RTI를 은행에서 보고 대출을 해줘요. 근데 이 매매권은 임대료가 너무 지금 낮게 싸게 받고 있어서 대출이 일반적인 대출 담보가치만큼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부동산 대출할 때 실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이것도 필히 아셔야 되고, 공인중개사 같으면은 이런 상담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계약 클로징 단계에서.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 적어놨고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럼 내가 부동산 상가를 사서 세를 놓는다, 세를. 직접 써든지, 세를 놓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세를 놓을 때, 내가 부동산 임대 세를 놓을 때 꼭 알아야 되는 거. 예, 적어도 간이가세인지 일반가세인지 부가세 포함 매출로 잡는지 부가세를 제외한 매출을 잡아서 간이가세 일반가세 하는지 기본적으로 꼭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만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부동산에서 적어도 물어보면 이 정도는 상담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오늘 드린 프린트물 내용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인데, 제가 이런 내용에 관해서 뭐 이제 저는 10번 20번도 더 받겠죠. 하지만 저도 만약에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3개월 지나고 이 분야에 있어서 내용을 안 다루고 있잖아요. 그럼 저도 헷갈려요. 그때 이게 뭐 어떻게 됐었더라. 그러면 그때 중요한 부분은 폰에다 사진을 딱 찍어서 계약 때 필요한 뭐 서류나 계약 때 필요한 것들, 그래서 내 갤러리 안에 앨범에다가 딱 넣어놓으면, 그렇죠. 내 폰 안에 사진 찍은 걸 갤러리 안에 앨범으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앨범으로. 그럼 계약할 때 필요한 거, 계약 전에 필요한 거, 계약 후에 필요한 것들을 사진 찍어서 앨범으로 분류를 해놓고 이제 딱 볼 수 있도록 해놓으면 나중에 자기 폰 안에서 꺼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또 손님한테나 아니면 임차인한테나 내가 매수할 때 매도인한테나 보내줄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안 찍어 놓으시면 갑자기 강의록이 어디 있는지 안 보여서 그러는데 같이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제 이메일 주소가 이러는데 강의록 좀 보내주세요. 원래 강의록은 메일로 보내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이걸 편집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그런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강의록을 제가 메일로 다 보내줬어요. 네. 그래서 사진을 미리 찍어가지고 중요한 것들은 놓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하고 저번 주에 나눠드린 프린트물만 50페이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머릿말 빼고 꼬릿말 자르고 왼쪽 여백 없애고 오른쪽 여백 없애고 거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의 70페이지 분량 정도인데 이거를 PPT로 제가 많이 하게 되면 PPT 자료를 다 1000페이지 정도 분량인데 이걸 1000페이지를 PPT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재값도 제가 따로 받아야 되고 지금은 제가 복사를 해서 제 경비로 해서 오지만 그래서 저는 PPT 수업을 잘 안 해요. 네, 파워포인트 수업은. 그래서 요 자료들을 잘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서 보시는데 꺼내서 보는 요령은 중요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서 자기 폰 안에다가 갤러리 안에다 넣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되게 중요한 내용들은 나에게 톡 있죠. 자기한테 톡을 보낼 수 있잖아요. 나에게 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놓고 그 밑에 댓글을 달아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가계약서 동의문자 예시 아니 법인과 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 이런 식으로 밑에 나에게 톡으로 보내고 나서 그 밑에 이제 텍스트로 그러니까 글로 글을 만들어서 해놓으면 카톡이든 문자든 맨 위에 보면 돋보기가 있거든요. 그럼 돋보기에 그냥 법인 이렇게 치면은 법인 이렇게 치면은 법인과 관련된 문구들은 다 나오겠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찾아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갤러리 안에도 저 같은 경우는 앨범 분류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이제 보지만 이걸 빨리 못 찾을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앨범 안에 사진이 500장, 1000장 들어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은 이걸 나에게 톡으로 보내놔요. 나에게 톡으로 보내놓고 법인과 계약할 때 필요 서류, 법인이 임차인일 때 필요 서류, 법인이 임차인일 때 체크해야 되는 내용.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을 밑에다 댓글을 남겨놓으면 글을 하나 남겨놓으면 카카오톡에서 나에게 톡에서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모든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모든 업무에 다 적용시켜서 카톡은 공짜잖아요. 이거를 내 자료방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 가계약서. 자, 그럼 부동산 매매 이 가계약서는 계약금 들어가기 전에 매도자, 매수자한테 보내주고 양쪽에서 다 오케이 받고 그러고 나서 돈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매도자만 오케이 받고 매수자는 오케이 안 받으면 안 되겠죠. 양쪽에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실 때 요령이 조금 까탈스러운 의뢰인이 있잖아요. 좀 까다로운 사람. 좀 까다로운 사람한테 먼저 쫙 받아놓고 근데 만약에 매수인한테는 매수인은 좀 편해요. 사람이 막 너무 안 따지고 뭐 까탈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매수인은 오케이 했는데 매도자가 또 이거 빼라, 이거 고쳐달라, 이거 뭐 다시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달라 이렇게 하고 나서 매수자한테 3번, 4번 계속 보내면 매수자도 예? 좀 성격 좋은 사람 또 한 5번 자꾸 고쳐서 또 보내고 하면은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렇나요? 여기는 성격이 다 좋으신가 봐요. 예.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의뢰인 쪽에 먼저 어느 정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정리가 좀 되면은 좀 덜 까다로운 사람한테 보내서 이제 둘 다 오케이 받은 걸로 해서 그 다음에 계좌번호 받아서 자, 그러면 이제 가계약서 동의문자 내용에 관한 특약사항 내용대로 해서 동의하시고 계좌번호를 송받을 계좌번호를 아니 통장사본을 보내주는 걸로 합니다라고 문구 남겨놓고 딱 확인 남겨놓고 나서 그 다음에 계좌번호 받으셔야 돼요. 그럼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재판 증거 자료로 남겠죠. 그러면은 가계약금이 건물 매매할 때 가계약금이 뭐 몇 억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몇 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매매 계약금이 적어도 5억 넘어가고 10억 넘어가고 몇십억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래 나는 위약금 처리하는 걸로 됐으니까 나는 계약금 날려야지 5억. 그래 나는 2배로 줄게 5억 플러스 5억에서 10억. 이렇게 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좀 협의를 하려고 하고 좀 주시면 안 되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야, 위약금 처리하기로 했는데 뭘 달라고 그러냐. 이 계약금 포기하고 그냥 끝나는 거지.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고요. 무조건 다 소송 들어와요. 거의 다. 일단은 소송 들어와요.
그럼 부동산도 피곤해지잖아요. 그러면 증거 자료를 잘 남겨놓고 그걸 가지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계약서 적을 때도 위약금이라는 내용을 한 번 더 적어주시는 게 안전해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내용. 그게 부동문자에 있거든요. 인쇄된 부동문자에 있지만 한 번 더 적어주시는 게 편해요. 그러면은 계약했다가 파기될 때의 협의보는 요령은 나중에 제가 또 나중에 5월달 수업반 때 프린트물로 자료를 드릴 거예요. 어떻게 협의를 보고 적어도 이 정도는 받아낼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또 자료로 제가 드릴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 매매 가액 계약서 해서 양식을 자, 1번의 부동산의 표시, 2번의 매매 예정 금액, 3번의 가계약금, 4번의 본계약 체결일, 5번의 매도인 인적사항, 6번의 매수인 인적사항, 7번의 매도인 계좌번호. 그 다음에 8번의 거래약정 내용으로 해서 특약사항들 넣어주시는 1번부터 8번까지의 양식을 지켜서 항상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작년 한 해 동안 이 내용이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대법관이 이렇게 해서 부동산 계약할 때 하세요라고 양식을 예시를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유튜브 부동산 강의하는 유튜브나 부동산 글 적는 블로그나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관해서 엄청나게 글도 많이 올리고 강의를 많이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예시들을 저번 주에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럼 매매 가계약서인데, 자, 부동산의 표시에서,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몇 다시 몇 번지, 1청 제3가 몇 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매매 예정 금액은 얼마고, 가계약금 1,000만 원. 자, 본계약 체결일은 임차인과 명도 협의가 되면 23년 4월 중에 본계약 체결일을 협의하여 주리지 부산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계약 체결일을 이제 늦어도 일주일이나 열흘 안에 하셔야 됩니다. 가계약금 넣고 나서 한참 뒤에 뭐 한 달 뒤에 이렇게 본계약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일주일이나 열흘 안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 매도인 인적사항, 주식회사 무슨 건설회사, 법인 등록번호 적고, 매수인 인적사항은 누구누구 또는 누구누구의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면 누구누구 또는 누구누구 배우자가 포함된 법인 이렇게 나는데, 남편 이름으로 할지 와이프 이름으로 할지 아니면 남편이나 와이프 이름이 들어간 법인으로 할지 몰라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 매도인 계좌번호는 사진 톡으로 전송된 통장사본을 사진으로 먼저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무슨 은행 계좌번호, 그다음에 계좌번호의 명의. 자, 그다음 8번의 거래 약정 내용 보시면 자, 제가 꼭 기입해야 되는 내용은 대법원에서 예시를 준 꼭 기입해야 되는 내용은 제가 진한 글씨로 해놨어요. 가에 진한 글씨 있죠. 그 다음 밑에 내려가면 아에 진한 글씨 있죠. 자에 진한 글씨 있죠. 예, 그래서 이 진한 글씨 된 내용은 반드시 기록을 해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진한 글씨부터 먼저 보면 거래약정 내용의 가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체결 후 매도인, 매수인 어느 한쪽이 계약 불이행하는 경우는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자, 여기 제목이 뭐예요? 부동산 매매 가계약서죠. 제목이. 그래서 계약 체결 후 매도인, 매수인 어느 한쪽이 계약 불이행하는 경우는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라고 하는 여기 계약 체결 후에 라는 이 계약 체결의 말은 가계약도 계약 체결이 된 거예요.
부동산 가계약서도 계약 체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가계약금을 미약금으로 본다는 말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 이 말을 안 넣으면은 대법원 판례에서 그냥 해약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해약금으로. 해약금으로 해석하고 위약금으로 간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보세요. 판사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판사들도 옛날 방식에 의해서 저기 위약금이란 말이 안 들어갔지만 계약금의 뭐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런 말 이때까지 넣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재판은 판사가 혼자서 재판하잖아요. 혼자서. 근데 2심하고 3심은 혼자서 재판하는 게 아니죠. 뭐 부장판사도 있고 옆에 뭐 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재판에서는 위약금이란 말 안 넣었지만 이겼어요. 요 소송 건 사람이. 근데 2심에서 지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확정돼 버린 거죠. 위약금이란 말 안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위약금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 자료에 제가 미리 자료를 드린 것들을 다 읽어오셨겠지만 저번 주에 수업 오신 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가에 있는 이 내용을 꼭 넣어야 되는데, 자, 밑에 단서종을 달아놨어요. 단, 본 계약 상가 몇 호 임차인이 명도가 안 될 시에는 가계약금을 매수인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본 계약 상가 몇 호 임차인을 매도인이 명도하기로 하고, 누가 명도한다고요? 매도인이 명도하기로 하고 본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에서 6개월 안에 매도인이 책임지고 임차인을 명도시켜 주기로 한다. 자, 건물 매매할 때 리모델링 한다든지 철거하고 건축을 한다든지 대수술을 한다든지 할 때 임차인들 내보내야 되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이런 특약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도 조그만 물건이지만 매수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사는 거거든요.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명도를 좀 책임져 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거의 뭐 그 50억, 100억짜리 매매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임차인 명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임차인 명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정말 많은 시간을 내서 찾아가고, 또 어제도 음료수 막 이렇게 비 오고 하는 날도 음료수 또 한 박스 사가지고 가서 그냥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옮길 장소를 저희가 미리 또 다 알아봐 드렸거든요. 거기 있는 임차인이 옮길 수 있는 장소를. 그래서 벌써 여러 번 접촉하고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 명도가 안 되면 이 매매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임차인이 옮길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구해주면은 제일 간단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꼭 적어야 되는 중요한 어떤 진한 글씨 A부터 먼저 보시면, 가계약의 효력은 가계약 체결일로부터 본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 말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가계약의 효력은 언제까지 유효하다고요? 본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 그 다음에 자에 본 가계약은 매도인 매수인에게 위 부가 조건이 기록된 본 가계약 내용의 문자를 또 톡을 보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톡이란 말도 가로를 쳐서 적어놨어요. 핸드폰으로 발신하여 동의를 받고 나서 가계약금은 온라인 송금한다. 이 말도 꼭 적어 주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상황에 맞게 특약상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이거를 샘플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사무실의 직원들도 그렇게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실수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요거는 매매건에 관한 예시죠. 그렇죠? 근데 임대차 계약하면서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임대차 계약하면서 매도인 매수인 하는 경우도 있고, 매매 계약인데 임차인인데 이렇게 적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보고 너무 성의 없이 적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체크도 안 하고. 그럼 그 사람 믿고 어떻게 계약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야에 해당하는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본 가계약은 매도인 매수인에게 위 부가 조건이 기록된 본 가계약 내용의 문자를 핸드폰으로 발신하여 동의를 받고 가계약금 온라인 송금한다. 이 내용을 그냥 중간에 띄우기 귀찮아가지고 가 다음에 있잖아요. 그냥 바로 적는 사람이 있어요. 특약사항은 밑에 있는데 위 부가 조건은 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가 하나밖에. 예. 근데 나다 라마바 사아자 차카 타파 이렇게 쭉 해놓고 밑에다 해놓고 위 부가 조건이 이렇게 적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 아하고 자에 해당하는 이 진한 글씨는 하단에 적는다고 해요? 아니면 상단에 적는다고 해요? 아니면 아무 때나 적으면 된다고? 하단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계약서 샘플을 드린다든지 할 때 상단에 공통적으로 적어야 될 특약사항, 하단에 공통적으로 적어야 될 특약사항, 요거를 좀 구분하셔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매도자, 매수자에게 동시 발송하는 문자입니다. 톡입니다. 조립지부상 부동산 중개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한번 볼게요. 나. 예. 자, 본 매매 계약에 따른 현 임차인의 명도 비용은 500만 원까지는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현 임차인의 명도 비용이 500만 원 초과할 경우 300만 원 범위 내에서 500만 원 초과 명도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한글이고 한국어인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차근차근 보시면 이해가 할 수 있는데 요 매수하시는 분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해서 몇 번을 물어보시길래 다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임차인의 보증금은 1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월세는 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임차인이 있는 이 입지 조건에 주차시설이든 1층에 도로 전면이고 이 정도 입지 조건 되는 거를 찾아서 시스템, 에어컨, 냉난방 다 돼 있고 인테리어 깔끔하고 예. 여튼 지금 현재 있는 임차인이 만일에 비슷한 걸 구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뭐 한 3천에 150 이래 줘야지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싼 거 찾아도 3천에 130, 뭐 5천에 140 이렇게 돼요. 1층 같은 경우에. 차도 바로 옆에 될 수 있고 주차 시설도 잘 돼 있고 차에서 물건 내리고 싣고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임대인도 건설회사고 임차인도 건설회사거든요. 요 물건의 현황이. 근데 보증금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사 비용을 그럼 이분이 들어올 때는 시설도 하나도 안 하고 권리금 준 것도 없어요. 그래서 보증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큰 이사 비용을 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잡아놓은 거죠. 이사 비용을. 그래서 이 명도는 누가 한다고 했죠? 매도자가 하는 조건으로 가계약금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임차인의 명도 비용은 500만 원까지는 누가 부담한다고요? 매도인이 부담하고 500만 원까지는 그럼 300만 원 이사비용 합의되고 500만 원 이사비용 합의되면은 매수인은 신경 안 써도 되겠죠. 매도인이 다 부담하는 거니까. 그래서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현 임차인의 명도 비용이 500만 원 초과할 경우 예를 들어서 700을 달라고 한다. 800을 달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역으로 이래 이야기하겠죠. 야, 보증금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보증금 더블로 받아가려고 하세요라고 한번 또 이야기를 그건 좀 너무 강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명도가 안 되면 계약이 깨진다 말이에요. 명도가 안 되면. 그러면 이 소유주인 건설회사는 이 물건을 자기들이 토지 사서 시행 시공해가지고 20년 동안 못 팔았는 상가거든요. 자, 20년 동안 이 상가를 못 팔았어요. 그리고 막 공시를 해놓다가 그 건설회사의 직원은 이걸 담당한 뭐 관리부서나 이런 직원은 아유 자꾸 공실돼 있다고 회장님이 뭐라 하시니까 뭐 아무 때나 대충 세놓자. 뭐 세만 놓으면 내가 좀 이제 잔소리 안 듣고 내 월급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3천에 150 이렇게 세를 받아야 되는 물건을 어떻게 놨단 말이에요. 1000에 60 이렇게 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매매 못 하는 거죠. 그 월세 가지고. 그래서 20년 동안 뭐 팔았던 물건을 저희가 지금 딱 요 회사 미팅하고 나서 회사에서 제 회사로 전화하고 나서 그 회사 이제 사옥의 본사에 들어가서 회장님도 뵙고 담당 팀장님도 뵙고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이거를 매매를 스타트를 끊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매매할 물건들을 몇십 개를 더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거 말고 뭐 100억짜리도 팔아달라. 그 다음에 400억짜리도 우리가 건축할 시행부지 토지도 하나 사달라. 500억짜리도 하나 사달라. 그 다음에 매매는 3억인데 수수료는 3천만 원 줄게. 컨설팅 수수료로. 수수료 받는 게 어려우면 현금으로 따로 줄게.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건설회사하고는 굉장히 부산에서 랭킹 순위 안에 들어가는 건설회사인데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이 조그만 거 하나 계약이지만 정말 꼼꼼하게 봐줬을 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최근에는 이제 광고 손님도 이렇게 중개를 하고 이제 계약을 하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한동안 한 20년 넘게는 거의 99% 이상이 했던 분이 또 계약하고 했던 분의 뭐 동생, 친인척, 선후배 이런 분들이 이제 계약을 해서 거의 한 99%는 소개로 그 일을 해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또 많이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광고 손님들도 하지만 그래서 하여튼 일을 잘해가지고 소개받아서 또 계약하고 소개받아서 계약하고 이러면은 좀 좋죠. 그때는 또 좋은 게 클레임이 걸렸을 때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친한 사람이 소개해 줬잖아요. 내하고 유대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그런데 이해를 잘 못하는 게 있다든지 하면은 소개한 사람이 또 이해도 시키고 야 이런 경우는 이 너무 그렇게 까다롭게 자꾸 괴롭히지 마라. 이 정도로 이렇게 챙겨주는 부동산 없다. 이렇게 또 도와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500만 원 현 임차인이 명도 비용이 500만 원에 초과할 경우는 3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이 임차인하고 명도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800만 원 넘어가면은 이거 그 넘는 이사비용은 안 주겠다라는 거죠. 임차보증금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800만 원이면 충분하죠. 실제로 이사하는데 그 안에 짐 이사하는데 뭐 콜벤이나 트럭 불러서 자기들은 또 트럭도 다 있잖아요. 건설회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사비용 해봤자 뭐 한 4, 50만 원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사비용 그 정도쯤은 이제 크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이사비용을 합의할 때 특히 재개발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임차인들은 임대료를 싸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나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사비용을 준다고 하는데 안 나가는 이유. 여기서는 1060이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이 비싼 물건을 구하려고 하면 3000에 150을 줘야 되는 거예요. 보증금도 1000만 원 가지고 안 되고 월세도 내가 90만 원을 더 줘야 돼요. 90만 원. 그러면 그 월세를 더 줘야 되는 그 돈을 내가 보완을 받아서 그 돈을 받아야지만 내가 2년치, 3년치 월세를 다른 데 가서 옮겨서 받을 수 있는 이제 줄 수 있는 돈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산대 병원 있잖아요. 저희 토송동이에요. 그 동네 이름이. 부산대 병원 응급실 옆에 건물 하나 신축해 놓은 멋있게 딱 코너에 신축해 놓은 건물이 있는데 그쪽에 있던 약국, 그쪽에 있던 한의원 요 내보내는데 명도 비용만 억 단위를 넘게 줬어요. 이사비용을 얼마나 줬다고요? 1억을 넘게 줬다고요. 이사비용을. 그러니까 자기가 만일에 나가게 되면은 이 건물이 만일에 신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게 되면은 새로 들어오는 약국한테 충분히 권리금을 1억을 넘게 받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월세가 싼데 자기가 옮기려고 하니까 월세가 더 비싼 거예요. 옮기는 장소는. 그러니까 권리금을 1억 5천 주세요, 2억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매수한 사람은 그거를 건축을 하려고 산 건데 이 월세 받고 이 임차인 데리고 가려고 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사 비용 협의 볼 때 실제로 나가는 이사 비용만 주는 게 아니고 뭐까지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 임차인이 옮겼을 때 월세 차이 나는 금액이 있으면은 월세 차이 나는 금액에 관해서도 대충 개월수 곱해가지고 그 경비도 예산을 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부동산을 매수하실 때나. 그리고 그 합의 보는 데는 공인중개사는 너무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변호사법하고 충돌돼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임차인 명도하는데, 임차인 명도하고 점유자 명도하는데, 특히 경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매수 신청 대리 자격 받아가지고 교육받고 법원에 등록하고. 근데 명도에 관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돼요. 고발 들어가면. 그럼 법무사도 할 수 있나요? 법무사도 경매 업무 할 수 있죠. 매수 신청 대리 자격 가지고 대리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법무사가 명도에 관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그럼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가 경매나 처벌하는 임차인 명도 협의하러 가나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수능틀이고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 중에서 제일 정말 파워 있는 법이 변호사법이에요.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막 이래요. 네. 그래서 변호사법과 충돌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500만 원 초과 명도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 300만 원 범위 내에서 500만 원 초과 명도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매수인한테 끄집어내기 위해서 매도인이 이걸 요구를 한 거예요. 매도인이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매수인한테 끄집어내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제시를 했는가 하면 강의록 프린트물 혹시 거기 없나요? 없으면 여기서 받아가셔야 됩니다. 네. 만일에 8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우리 수수료 진짜 해봤자 얼마 안 되지만 8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얼마 범위 내에서는 저희 부동산에서 이사비용 부담할게요.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가 한 예를 들어서 500이 나왔다. 5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 500만 원 나왔는데 500만 원 넘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수수료 500만 원 받았는데 50만 원, 100만 원을 쓸 수 있죠. 왜? 400만 원, 450만 원 받기 위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마인드가 내가 받는 수수료 범위 내에서는 뭔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협의가 안 되고 이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무조건 협의나 합의 볼 때는 무조건 다 돈 문제예요. 거의 대부분 다. 근데 두 번째는 감정 문제예요. 감정을 건드리면 안 돼. 이 명도로 가서 최대한 예의를 지켜서 뜻이 하고 부드럽게 하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설득을 해서 해야지. 이거를 갑질하듯이 막 이렇게 하고 뭐 법적인 거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감정이 상하면 안 돼. 제가 경영무를 한 30년 정도 했지만, 30년 정도 했지만, 아직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어떤 점유자들을 내보냈겠어요. 근데 이때까지 30년 가까이 경매 업무를 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내보내면서 정말 거의 한 번도 욕 들은 적이 없거든요. 정말 약자면 약자일수록 더 이렇게 수그리고 더 이제 뭐 우리가 없는 듯이 하고 더 겸손하게 정말 더 예의를 깍듯이 갖춰서 했을 때 그분들이 또 나중에 손님이 돼. 손님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했을 때 나가는 사람이 들어오시는 분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사신 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줬을 때 뭐가 이렇게 일이 잘 되는데 나가는 사람이 욕하고 나가고 다 부숴놓고 나가고 막 페인트 스프레이 뿌려놓고 나가고 니 내 길에서 보기만 봐라. 니 내한테 죽는다. 이렇게 막 소리 듣고 예? 실제로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그러면 뭐 잘 안 풀려요. 경매낙찰 받아서 명도하고 나서 그렇게 하면. 그런데 저는 욕 들은 적이 없지만 경매낙찰 받은 사람들은 욕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 이사 비용을 100만 원만 더 달라고 하는데 자기는 매덕 싸게 받았어요. 그 부동산은.
근데 정말 정말 어려워서 강원도 산골짜기로 이사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딱 이사 비용만 주고 더 안 준 거예요. 매수인이. 근데 나가면서 자, 현 상태로 김매낙 해봤지만 이거 내가 인테리어를 한 1억을 넘게 들어가지고 정말 최고급의 아파트로 만들어 놨는데 아 내가 이거 인테리어 한 거고 감정까지 전혀 반영도 안 됐다. 그래 근데 거의 원상복구 하듯이 해놓고 나갈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하는 날 당일날 이사는 당일날 보통은 명도 나가고 하면은 좀 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낙찰자가 안 온 거예요. 뭐 알아서 해주겠지 뭐 이러고. 그런데 이사하기 바로 하루 전날 그냥 도끼로 문 다 찍어 놓고 있잖아요. 예. 스프레이 쫙 다 뿌려놓고 스프레이를 어느 정도 뿌리는가 하면 부엌에 싱크대 서랍 하나하나 열고 다 뿌려놨어요. 낙서 막 해놓고 벽지 칼로 쫙 다 찢어놓고 그러고 나서 그분은 그 다음에 경매 쪽에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생길 수 있는 기회 이익을 그냥 버려버린 거죠. 너무 법대로 처리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하튼 그 명도할 때 나중에 시간 되면 5월달에 경매 뭐 이론하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이렇게 명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때는 명도 대상자를 경매는 무조건 갑이거든요. 낙찰자 무조건 갑이에요. 왜냐면 법대로 처리하면 돼요. 안 되면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 법대로 처리하면 되거든요. 무조건 갑이에요. 그런데 절대 갑질하면 안 되고. 근데 일반 매매일 때는 임대차법부에서 임차인이 갑이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갑질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여하튼 건물 매매할 때 명도가 필요한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더 본인이 어리면 당연하게 더 그렇게 해야 될 거고 매수인이 어리면 매수인이 갑의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깍듯이 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명도가 안 되면 될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찾아갈 거예요. 이분은 저희 회사에서. 그러면은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말이 맞나요? 네. 여하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감동받아서라도 나가줘요. 야, 여기 부동산에서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반대로 내 거 살 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손님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명도 나가시는 이 대상자가 자기 나중에 일단은 새로 많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 이제 거기 있는 임차인이 나는 땅을 한 100평 사서 그냥 우리 건설회사를 사옥으로 해서 우리가 몇 개 층 쓰고 나머지는 그냥 임대 받기 위한 사업 부지할 수 있는 토지를 하나 아니면 뭐 오래된 주택이나 뭐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하나 사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네, 명도 대상자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일하면서 실제로 지금 있는 내용을 이야기 드리니까 이거를 잘 소화시켜서 실무 보실 때 이용하시면 되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일반인 매도인 매수인도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이야기한 요점 중에서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는 부동산에서 돈을 좀 벌면 반대로 경비도 좀 같이 부담하고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부동산에서는 돈 10원도 안 쓰려고 그러고 무조건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만 부지런히 돈 나오도록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시면은 일이 해결이 잘 안 되고 나중에 욕들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까지 1페이지만 마저 좀 보고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에 본계약 체결일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 체결일에 이거 금액도 얼마 안 되고 명도 기간이 길게 잡아놨으니까 우리가 정말 고생했는데 수수료도 너무 받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약 체결일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한다. 단 임차인 명도가 되지 않아 본계약이 취소될 때에는 중개 수수료를 반환하기로 한다. 명도가 되지 않아서
본 계약이 취소될 때에는 중개수수료를 반환하기로 한다. 자, 그 다음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가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자, 위에 두 줄하고 밑에 두 줄하고는 말이 좀 틀린 거예요. 단, 본 계약 부동산의 임차인 명도 협의가 되지 않아 부동산 매매 가계약이 취소될 때에는, 그러니까 계약서도 안 적고 가계약이 취소되는 거죠. 취소될 때에는 중개보수는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이 부동산 매매 가계약서를 적어서 계약금 보냈잖아요. 가계약금. 이것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개수수료 청구하지 않겠다는 거죠. 본계약 체결 안 되면. 자, 그다음 라 본계약의 금물부가세는 매매 대금 외에 별도이고, 자, 가장 기본적인 어떤 특약 양식입니다. 본 계약의 금물부가세는 매매 대금 외에 별도이고, 금물부가세는 잔금 때 매수인이 지불하고, 언제 지불한다고요? 금물부가세? 잔금 때 매수인이 지불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금물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금물부가세 수령 즉시, 언제요? 금물부가세 수령 즉시. 그래서 동시이행으로 가셔야 돼요. 세금계산서 발행과 금물부가세 주는 거는 어떻게 해요? 동시이행으로. 오늘 내가 금물부가세 잔금 줬는데 뭐 열흘 뒤에 보름 뒤에 세금계산 발행해 줄게. 바빠서 나중에 발행해 줄게. 이거 안 돼요. 어떻게? 동시에. 그래서 금물부가세 수령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수인에게 제출한다. 자, 이거는 나중에 두 번째 시간이나 요거 금물부가세 부분 제가 그 큰 그림의 내용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다 해드릴게요, 오늘. 자, 이 가계약서, 그 다음에 계약서 초안, 본 계약서가 내용이 중복이 되거든요. 특약사항들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복습 효과가 있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보실 때는 이해가 좀 잘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만에 매수인은 잔금 지급일 전까지 명의를, 매수인이 포함된 법인,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건물 매매하실 때.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매수인이. 저희는 법인으로 안 하고 개인으로 할 건데요. 법인으로 안 하고 개인으로 할 건데 이 특약은 굳이 안 넣어도 안 되나요? 이렇게 이 특약을 왜 넣는지 모르겠다면서 전화가 또 오셨어요. 자, 만일에 RTI 적용 때문에 법인은 RTI 적용 안 받거든요. RTI가 뭐죠? RTI. 월세 수익 있잖아요. 월세 수익. 월세 수익이 150만 원 나오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내용은 제가 또 프린트물로 드릴게요. RTI에 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계산하면 계산이 좀 틀려요. 근데 쉽게 대략적인 오버통만 계산하게 되면 그냥 월세 150만 원 나오면 은행 이자는 100만 원까지만 대출해 주는 거예요. 은행 이자 100만 원까지만. 그럼 은행 이자 100만 원에 해당하는 대출 금액이 금리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는 임차인이 월세 6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60만 원. 60만 원에 1.5배 비율을 곱해가지고 줄 수 있는 은행 이자만큼만 대출이 돼요. 근데 이제 매수인한테 항상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물어보거든요. 대출을 얼만큼 일으키셔야 되는지.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금 가지고는 안 돼요. 잔금을 못 쳐요. RTI 적용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안 넣어놓고 그냥 나중에 매매 계약서 적고 실거래가 신고했잖아요. 했는데 실거래가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매매 계약서 적고 나서 30일 안이 아니고 가계약금 송금한 날로부터 30일 안이에요. 요거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모르고 빠뜨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약서 적은 날로부터 30일 아니가 하면서 늘늘하게 생각하고 가계약서 적은 날, 가계약금 보낸 날로부터 30일인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깜빡 까먹고 맞다, 가계약서 적은 날, 가계약금 보낸 날 있죠. 보낸 날부터 30일인데 내가 까먹고 있었네 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무 보다 보면,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예, 그런데 매매 계약서를 적고 나서 뭐 여차여차한 사유로 인해서 거의 30억, 40억 넘어가면은
이제 법인으로 이제 명의 변경을 하려고 하는 매수자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매도자가 협조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 계약서 적고 있는데 뭘 또 법인으로 바꿔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는 그냥 일방적인 매수인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금액도 그렇게 깎더니 매매 금액도 참 정말 귀찮게 하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약을 넣어놓으면 그때 특약 특약에 의해서 이걸 법인으로 좀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해놨으니까 좀 협조를 해달라고 말을 하셨는데, 이런 특약을 안 넣어놓으면 나중에 A라는 사람 이름으로 샀는데 A가 설립한 법인으로 바꾸려고 할 때 협조를 잘 안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 매매할 때는 이 특약이 또 굉장히 중요한 특약입니다. 자, 바에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본 매매 계약은 매수인이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등 각종 공부 서류를 확인하고 본 계약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가장 기본적인 특약상 샘플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뜯어서 보시면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 해석을 매도인이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자주 있어요. 야,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인데 무슨 하자담보 책임을 거론하느냐. 그때 니 살 때 봤잖아. 건물 균열 있고 뭐 건물에 유리 깨진 거 봤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단 해서 조건을 달아놨어요. 단, 현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지만 계약 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전유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 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 주기로 한다. 그래서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다, 이 말만 딱 적으시면은 나중에 난감한 상황이 좀 발생될 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가계약서 특약 보시면, 본 거래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새로운 권리 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본 계약 부동산의 건재당권을 말소하기로 한다. 여기 매매가는 3억이 안 되는데 건재당은 11억이 넘게 되어 있거든요. 건재당은 11억이 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공동담보죠. 근데 내가 사는 금액보다 대출이 더 많고 어떤 압류나 가압류가 더 많으면 못 사잖아요. 근데 이제 공동담보로 되어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 이 건설회사의 규모나 뭐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은 그 회사의 재무제표나 어떤 그 경영사항은 네이버 들어가서 회사 이름만 해도 쭉 나오잖아요. 외감이고 이러면은, 외부 감사고 이러면은 그 작년 매출은 어떻고 순이익은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내부에 들어가서 회사 이름만 줘야도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안심하고 사셔도 됩니다라고 설명을 또 해줘야 되겠죠. 공동담보 목록으로 들어온 거 이거 다 하면은 이 담보는 뭐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설명해 줘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잔금일까지 건재당권 말소하기로 한다, 이 말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새로운 권리 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그러면 저번 주에 제가 나눠드린 그 특약상 예시 중에서 보면은 조금 불안해서 만일에 새로운 권리 변동을 일으킨다든지 건재당권을 말소를 못한다든지 했을 때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라고 제가 특약을 좀 세게 넣는 것도 있어요. 그 매도 물건은 왜 그렇게 넣는가 하면 매도자가 경매가 들어간 경험이 있거든요. 채권자에서 경매까지 들어갈 정도면은 정말 배째라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 할 때까지 한번 해봐. 경매 들어간 걸 취하시켰단 말이에요. 다시 사유해봐가지고. 그런데 매수했는데 또 한번 경매 들어갔던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압류나 가압류나 다른 문제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잔금 치고 소유권 이전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새로운 권리관계가 생기면 요걸 해결하지 못할 때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뭐 아니면은 뭐 손해배상을 얼마로 한다, 이런 말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물건은 지금 본 계약서 보면 10월 31일까지 명도를 해주면 되는 걸로 조건을 달아놨거든요. 그러면 7개월 남았잖아요. 그럼 7개월 동안 만일에 어떤 건설회사가 중간에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지금 건설회사 부도 얼마나 많이 나요. 금리 올라가고 PF안 이렇게 가져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면 다인로얄필리스 지은 다인건설 같은 경우에 다인건설이 그렇게 될 거라고는 일반인들은 생각 못 했거든요. 전국 최고 성장률의 건설회사고 뭐 매출이 뭐 조 단위가 넘고 그런데 다인건설이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죠. 대표이사 구속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그럼 불안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법적인 조치가 제일 안전하겠어요? 가등기에 놓으시면 되죠. 가등기. 잔금 칠 때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요. 저희가 심지어는 대노트 캐슬 레전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계약하고 나서 잔금을 한 1년 반 뒤에 친 적도 있거든요. 계약하고 나서 실거래가 신고를 해놓고 잔금을 어떻게 언제 했다고 1년 반 뒤에. 1년 반 뒤에 잔금 치는 동안 아파트 가격이 한 4억 뛰어버렸어요. 4억. 그러니까 매도자는 계속 불평하고 막 불만을 토로하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년 반 동안 매도자가 돌아가셨어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매도자가. 근데 상속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은 지적장애인, 한 명은 외국에 있어요. 한 명은 상속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은 딸인데 그 딸도 죽어버리고 그 밑에 아들이 상속받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명은 부동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여하튼 조금 여하튼 좀 까다로운 어떤 성격이에요. 근데 상속받은 걸로 해서 나중에 처리를 다 해야 되잖아요. 한 명은 지적장애인이고 한 명은 외국에 있고 있잖아요. 한 명은 말하면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그 다음에 또 귀도 안 들리세요. 귀도 안 들리니까 말도 잘 못하고 한 명은 외국에 있는데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한 분은 또 돌아가셔가지고 그 밑에 굉장히 어린애 조카 데리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거를 다 처리를 제가 끝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처리를 끝내는 동안 어떻게 됐겠어요? 전화를 갖다가 막 수십 통, 수백 통을 하고 이제 법무사 쪽에서 모르는 부분은 법무사 쪽 가르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일을 진행했죠. 그런데 매도인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팔았는데 아파트 가격이 한 4억 뛰었단 말이에요. 4억. 그러니까 불만투성이 있는 거죠. 불만투성이. 그러니까 뭘 협조를 잘 안 해주고. 근데 매수인도 정말 좀 문제가 컸었어요. 매수인도. 부부 둘 다. 그래 나중에 막 저하고 싸우기도 싸우고 막 제가 고함도 지르고 막 큰 소리도 냈다가 연락다가 달랬다가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 문제 없도록 해서 결과는 끝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일을 하다 보면 별 희한한 경우가 다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뭘 해놨단 말이죠. 가등기는 가등기. 혹시나 해서 가등기를 해놨다. 뭐가 유명한? 아니 잔금까지 1년 반인데 일단은 매도인은 나이가 그래 많은 건 아닌데 약간 한 80은 됐단 말이에요. 너무 건강하시고 그런데 왜 돌아가셨는가 하면 어, 요양원에 계셨는데 코로나 예방주사 맞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계시면서 몸이 조금 그때 안 좋아지셨는데 코로나 접종 맞고 나서 한 3주도 안 돼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 주위에 그때 나이 드신 분들은 코로나 접종 맞고 나서 뭐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접종 맞으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냥 돌아가시고 버리고 나니까 하여튼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건강상 문제도 없지만 잔금까지 기간이 긴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요? 그냥 가등기 놓으면 분등기 하게 되면은 중간에 들어온 가압류든 압류든 건저당이든 소유권 이전 등기든 경매로 낙찰되든 모든 것들은 다 본등기 하면서 법원에서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말소시켜서 내한테 소유권 이전을 깨끗하게 가져올 수 있죠. 그러니까 가등기, 본등기에 관한 실무 내용은 상식적으로 모르시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경매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경매나 공매, 신탁 공매 이런 것들. 경매나 공매나 신탁 부동산, 신탁 공매를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수업 때 그 내용을 다 달았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 강의 올려놓은데도 보시면은 그 중요한 내용들은 테마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경매나 공매를 알다 보면은 방금 이야기한 민법적인 부분이나
좀 구체적인 부동산에 관련된 법에 관한 해석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매 공부도 굉장히 이제 필요한데,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이 한 페이지를 가지고 실무적인 거하고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 한 페이지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쉬었다가 하게 되면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들어가면은 점점 깊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오늘 수업 시간에 다 복습이 다 돼서 적어도 이거하고 비슷한 사례의 매매건은 매도자 입장이든 매수자 입장이든 부동산 입장이든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너무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감사하고요.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